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하지만 이분의 하나는 실제로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식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 한강에서 괴물이 포착됐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언론에도 퍼지고 많은 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정말 한강에 괴물이 있는 것이냐, 그 영화가 사실이었던 것이냐 논란이 됐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셨나요? 네, 제가 괴물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좀 소개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저에게 그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뭐 뉴스 채널에서도? 뭐 뉴스 채널에서까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예.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바로 보게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느낌은 이건 저는 사실은 너무 제가 좀 단정했나 싶기도 한데 저는 딱 보자마자 사실은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수달인데. 수달. 왜냐하면 약간 그 되게 멀리 있지는 않잖아요. 물가에 조금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면서 가만히 보시면 그냥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냥 우아하게 회전만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리저리 뒤집거나 오르락 내리락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게 수달이 보여줄 때의 느낌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수달이 있긴 있죠. 그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것도 약간 수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물살을 남기면서 간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 길이쯤 돼 보이고. 근데 멀찍이서 봤을 때 한 10m 돼 보인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타이틀도 10m 괴생명체.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수달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초거대 수달이죠.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엎어야 되는데. 아나콘다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좀 착시인 것 같고요. 크기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수달 크기에 약간 물살을 남겨서 조금 더 길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이 한강의 여의도 뭐 어느 근교 근처 쪽에서 영상이 촬영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강의 여의도 쪽에 가보시면 그 색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태 공원 같은 게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팻말도 있고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전시물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수달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게 막 전시가 막 돼 있어요. 수달 조형물도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수달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다.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은 거는 색강 생태공원 쪽에서만 살던 수달이 잠시 좀 더 멀리까지 외출을 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마 저는 그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녹화 전에 좀 대들었거든요. 제가 박 선생님한테. 아니 이 길이가 이 정도인데 이건 비단뱀이다.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호흡을 하러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렇죠. 수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상파 아나운서 중에서 수달을 가장 좋아한다는. 전 수달 진짜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이강민 아나운서의 박재식 피셜로 선생님만큼 수달을 좋아해요. 그런 눈으로 봐도 좀 수달스러워 보여요. 수달스러웠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강이 깨끗한 수질과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괴물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뭐 의미 있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달 같은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관심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강 일대 어차피 색강 쪽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일대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수달의 생태나 요즘 한강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과학적인 재밌는 발견이나 소식이 곧 들려오지도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수달들아 그곳에선 행복해야 한다. 네. 그나저나 곽재식 선생님께서 SNS에 최근에 논문을 쓰셨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셔서 전 당연히 뭐 과학 논문이겠거니 했는데 두억신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두억신이? 네. 이게 뭐 우리나라 귀신인가요? 두억신이가 의외로 이제 귀신이나 괴물 이런 것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다룬 무슨 뭐 만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사실은 친숙한 그런 귀신, 괴물인 그런 우리나라 말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어요. 약간은 좀 토속적인 단어라 가지고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생겼나요? 아니요, 저거는 사실 두억신이 아니고요. 너무 사람 같잖아요. 저거는 두억신이하고 제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좀 발췌해서 올린 건데 저희 이 이야기 하면 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짧게만 하나 이야기하면 넘어갈게요. 재밌으면 해야죠. 이게 사연이 사실 재밌어요. 저게 이거 얘기할게. 이게 오늘 몇 분짜리 잡고 있길래 벌써부터 이렇게 조바심이 가득하시네.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그림은 하여튼 그림 얘기 짧게 할게요. 그림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한번 좀 화제가 되었던 사실은 그림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소개되어 있었던 그런 그림인데 저게 아주 큰 병풍 중에서 한쪽만 살짝 발췌한 겁니다. 근데 저 그림에 보면 진짜 별의별 이상한 뭐 괴물 뭐 귀신 그런 게 막 수백 개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괴물과 마치 싸우는 것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선녀 그것도 단순한 선녀가 아니라 선녀가 창을 들고 싸우는 것 같은 어떤 선녀 군단 이런 것까지 묘사되어 있는 그런 아주 대작 괴물 그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괴물 그림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그 그림을 그때 당시에 그 그림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지금부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그림을 해상명부도라고 많이 불렀어요. 해상 바다 위에서 네, 명부라는 거는 이제 저승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저승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흔히 해상명부도라고 이 그림을 불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다루고 여러 인터넷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토론을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하게 좀 주장했던 게 너무 잘난 척하나? 강하게라는 말 빼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저승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명부도인데? 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임의로 붙인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게 아니라 후대에 정확한 그림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저승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불교에서 다루는 다른 일화를 다룬 그림인 것 같고 불교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마귀 같은 게 패배하는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고 좀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에서 막 토론을 하던 게 약간 화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스님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스님분께서? 스님이. 맞습니다. 중생이요. 이 그림은 그렇게 말씀해 CBS는 괜찮나요? 이 그림은 사실은 개발도라고 하는 그림이다. 개발도? 네, 개발도라고 하는 그림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로 그림을 별로 안 그려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 그림을 제법 많이 그린다라고 하면서 이 개발도라는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귀자모신이라고 하는 수백 마리의 새끼 귀신을 낳는 귀신들의 대장인 어떤 여왕 귀신이 있는데 그 여왕 귀신은 남의 집 애를 잡아먹는 게 자기 습성이에요. 못된 습성이. 나쁜 귀신이죠. 근데 어떤 그런 불교의 어떤 영험함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귀자모신의 자식 귀신 하나를 붙잡아 갔더니 이 어미 귀신, 여왕 귀신이 이 귀자모신이 너무 괴롭고 안타까워하고 내 자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네 자식 잡혀가니까 니는 이렇게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니도 남의 자식 공격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를 이제 개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는 그 내용을 그런 이 귀자모신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쪽하고 귀자모신과의 어떤 대전쟁 같은 구도로 묘사를 한 되게 박력 있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좀 멋있다 근데. 대작이네. 대작이네. 최근에 대구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 그림도 좀 열심히 보고 했었었는데 저 귀자모신, 저 여왕 귀신의 느낌이 두억신이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억신이라는 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름인데 저분이 귀자모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어사전에서 두억신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귀신의 대표로 우리말 단어로 사용하던 게 두억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순우리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토속적인 단어예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데 옛날 소설, 그러니까 한 40년 전, 50년 전 소설만 해도 찾아보면 두억신이라는 표현이 의외로 왕왕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그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호랑이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의 말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무섭고 되게 좀 악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악착같이 달라든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때 야, 걔는 진짜 그때 장사할 때 진짜 10원도 안 잃으려고 정말 장사를 악착같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걔는 장사를 진짜 두억신이 같이 하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불과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꽤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토속적인 표현으로 대표적인 귀신의 어떤 그 상징 귀신 원톱?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동안 되게 많이 쓰이던 표현인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쓰이지만 대신에 뭐 여러 만화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소설 이런 데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여전히 그런 어떤 귀신들의 대장이라든가 귀신 중에서도 좀 한 급 무서운 예를 들어서 뭐 잡귀 이런 류로 좀 도깨비라는 게 있다면 그런 급보다는 좀 한 급 무서운 좀 공포의 대상
이런 걸로 그래요? 요즘에도 만화나 소설 같은 데서 그래도 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두억신이라는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뿌리가 있는 그런 귀신, 어느 정도 괴물이라고 할 수가 파워도 있고 있겠습니다. 대중성도 갖춘 그렇습니다. 귀신이네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뭐가 재밌어요?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 두억신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써놓은 그런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예를 들면 천예록 같은 이야기책에 보면 두억신이에 대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한문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두억신이를 한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두억신이라고 썼어요. 신. 신은 뭐 신령, 뭐 귀신 이런 뜻이고요. 예. 두억이라는 걸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머리 두자에다가 누른다는 뜻의 억자를 썼거든요. 억제한다, 뭐 누른다 이런 억자를 썼거든요. 머리를 누르는 어떤 귀신이다라는 뜻으로 한자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래 놓고도 이 천예록이라는 글에서는 이런 귀신을 두억신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이 두억신이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두억신은 어떤 귀신으로 등장하냐면 되게 개성적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화끈하면서도 이상한데요. 어떤 부잣집에 잘 사는 집에 지체 높은 집에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식 이상한 놈이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뭐 이상한? 야야 얘 끌어내.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끌어내도 끌어낼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붙고 막 줄을 묶어가지고 땡기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냐 뭐 나중에는 막 빌고 제발 가달라 없어져라 굿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저주가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뉘앙스는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남루한 행색에 어린이가 찾아왔을 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 어디서 왔니? 뭐 엄마는 안 계시니? 뭐 밥 줄까 배고파서 구걸하러 왔니? 이렇게 해서 잘 돌려보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야 이 거지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돼 있는 건 아닙니다. 박대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입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결국은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이 두억신이라는 애가 있었던 그 집에서 나중에는 저주를 입어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병들어서 일가가 다 사망해버렸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무서운 친구였네. 그래서 천예록 같은 그런 책에는 머리를 누르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끝에 약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면서 머리가 깨져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묘사도 있어요. 머리가 물리적으로 깨졌다. 뭐 그러니까 되게 뭐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뜻인지 뭐 하여튼 뭐 병들어서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의 두억신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유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원을 찾아보면 이거보다는 좀 덜 알려진 좀 소박한 이야기지만 연원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예록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70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면 1577년경에 나온 천축산 불영사 황중윤 반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선에 큰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577년 요 무렵에 조선에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 그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이 바로 두억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내용이 아까 1700년 천예록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서죠. 한참 더 앞선 1577년경의 기록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두억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기록은 좀 초기 기록이라서 그런지 뜻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그때 그때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람들이 쓰러질 때의 그 모양, 그 느낌이 두억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을 두억신이라고 불렀다. 의태어 같은 건가? 그렇죠. 만약에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꽈당신이라든가 풀석신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붙은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전염병으로 완전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겁에 질렸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1577년 이때 당시에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오. 실제로 이 시기에 전염병이 정말 심각하게 유행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실록상의 비교적 확실한 믿을만한 기록도 여러 건이 나옵니다. 실록에는 이 전염병을 일으킨 귀신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라는 게 믿었던 귀신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실록 표기로는 한문으로 독역신이라고 돼 있어요. 독역신이요? 네, 그래서 독한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이다라는 뜻으로 독역신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문은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독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그거를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좀 뜻을 살려가지고 독역신이라고 표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축선 불영사 황중윤 발문이라는 이 글에서는 약간 소리를 살려가지고 두억신이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 좀 특징적인 걸로 언급해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만 이 전염병 피해를 입었던 게 아니라 가축들도 전염병 피해를 입어서 많이 죽었다. 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공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많이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예록 같은 이야기 책이 나오던 그 18세기 1700년대 무렵이 되면 좀 두억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좀 바뀐 듯한 혹은 뜻이 좀 변천된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청문감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사용되던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 예. 중국어 그다음에 뭐 만주어 이런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 중국어 그다음에 뭐 만주어 이런 것들 사이에서 단어들을 뭐라고 하는지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어학사전. 예, 이 사전에 보면 한문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쓰던 말로 추한 귀신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을 한글로 써놨어요.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는 두억신이라고 한다라고 1700년대에 나온 그 사전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전염병 귀신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워낙에 악명 높은 피해를 많이 끼친 전염병의 귀신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무서운 귀신, 나쁜 귀신의 대표로 말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년 전 흐른 뒤에는 아까 천예록이라는 그 책에서는 두억신이라는 말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저자가 말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뜻은 좀 쓱 잊혀지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 검색하면 1577년에 이런 병이 있어서 두억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던 때가 아니니까 쓱 잊혀지고 그냥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추한 귀신, 무서운 귀신 이런 거는 두억신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로 말 뜻이 이렇게 좀 변했는데 그게 지금 흘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넘어가기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하나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것만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조금 확실치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덧붙여보면 뭐가 있냐면 19세기에 나온 송남 잡지라는 책을 보면 두억신이라는 말을 소개를 해놓고 그 뜻을 뭐라고 풀이를 해놓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는 이런 풀이하고는 좀 상관없이 어떤 대갓집에 어떤 지체가 높은 집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억울하단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노비가 귀신이 돼가지고 다시 복수하려고 되돌아왔는데 워낙에 무섭고 독했기 때문에 얘의 이름이 두억이라 가지고 두억신이라는 말이 생겼다. 너무 또 갑자기 새로운 해석이 새로운 해석이죠. 노비 귀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19세기 송남 잡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다른 책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득옥신 이런 말이 보여요. 그리고 그거 말고 득옥이라는 이런 불쌍한 노비에 대한 전설이 조선 후기에 퍼져 있던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호사설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나와요. 성호사설. 그래서 득옥 이야기가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이제 인평대군 이런 사람을 좀 그 주인공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지체 높은 대갓집에 부유한 집에 어떤 노비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보통 노비가 아름다운 노비로 돼 있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노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질투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하러 되돌아왔는데 복수하러 되돌아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저주해서 병들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득옥이라는 노비가 귀신이 돼서 복수한 이야기로 여러 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허. 이 이야기도 되게 무서운 형태로 또 많이 유행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 득옥이 엄청나게 사나워가지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나타나고 귀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약간 째려보듯이 했다.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야차라고 하는 야차? 더 독하고 무섭게 생긴 괴물을 데려와가지고 예. 겁을 주었다라든가 어. 뭐 손에 피를 바른 채로 나타났다라든가 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떠나지 않았다라든가 아름다운 용모로. 그런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득옥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득옥을 득옥신이라고 불렀던 기록도 있기 때문에 득옥 이야기도 두억신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득옥신, 두억신 좀 발음도 비슷하고 그 뭐 이런 복수하러 돌아온 노비 이야기라는 점에서 통하기도 하니까 병을 가져왔고. 서로 어떤 이런 연관관계에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조금은 해보지요. 야,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병이 돌면 약간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원래 약간 원조도 사실은 그런 전염병 귀신에서 시작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두억 신리를 좀 쫓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민간에 전해지는 게 있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좀 더 신기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축사 불영사 황중현 발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붉은색 부적을 잘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면 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약간 좀 전형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예.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대문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에 뭔가 어떤 글자나 기호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거가 어떤 마법의 기운을 발산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느낌의 그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일식집에 해자 많이 붙이는데. 1577년에 이 무서운 이야기가 유행했을 시절에 예를 들어서 1577년 이 무렵에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될 만한 거죠. 기록을 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펴졌을 때 대책이랍시고 어떤 유언비어가 소문이 돌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소도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연계가 돼가지고 소를 얼른 빨리 잡아먹고 그 소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이 두억신이 침입하지 못한다. 전염병 귀신이 침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얀색 흙으로 문 바깥이나 벽에다가 손 모양을 그리면 손 모양을 뭐 찍어서 그렸는지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손 모양을 그리면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약간 그 의류 브랜드 중에 발자국 모양 찍어놓은 그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는 뭐 손자국 모양을 찍으면 뭔가 이런 좋은 어떤 브랜드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1577년 당시에 조선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다 해자랑 소피랑 손 모양이랑 공통성이 없는.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막 이상하게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공통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문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칠하거나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면 뭔가를 새기면 뭔가 칠을 하면 그러면 그게 약간 그 집안을 지키는 방어막 같은 게 되어준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어떤 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게 너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뒷부분 좀 과학적인데 앞부분은 조금 상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신기해요. 이상해요. 들어보면 묘해요. 오케이, 한 귀로 흘릴 준비하시고. 이거 참 이 이야기를 제가 CBS에서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어떤 얘기길래? 성경책에 출애굽기를 펼쳐보시면 거기에서 뭐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대목에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닥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 중에서 5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이집트 이 구역의 모든 첫 번째 자식 장자들이 다 죽는다라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양을 잡은 다음에 양 피를 문 앞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그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 사망하는 병,
그리고 가축이 사망하는 병이 그 시기에 일어났고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양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요. 비슷하네. 까마득하게 옛날에 모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음. 근데 이게 두억신이 맞는 법으로 전해졌나 보다, 1577년에 한반도에. 유행했던 네. 거하고 네.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반도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이상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그런데 이상하네.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야기 중에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런 재앙의 기록들을 보고 이게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중에 뭐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는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탄저병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탄저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탄저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 감염 그런 전염병이거든요. 네. 인수 공통으로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이거든요. 네. 탄저병이 소나 말 이런 데 돌죠. 그죠? 음. 그리고 소나 말한테 돌다가 그 소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탄저병에 옮으면 사망하게 되는 예. 그런 병이 이제 탄저병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목축을 많이 하는 소나 말, 양 이런 걸 많이 키우는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한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왜요? 우리나라는 이런 중동 지역에 비하면 목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런 탄저병 같은 게 그래서 많이는 퍼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 학자 저는 이제 이흥빈 교수님이 쓰신 칼럼 같은 데서 저는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탄저병이 유행했던 시기에 거의 좀 구체적으로 좀 찍을 만한 걸로 좀 탄저병하고 최소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최근의 시기 그러니까 가장 좀 제일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적 기록이냐면 가장 옛날 시기? 예. 고려사의 오행지를 살펴보면 1279년에 경상도 지역에 우역, 소의 역병, 소의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소의 전염병이 걸린 소를 도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도살한 사람의 손이 뭔가 이렇게 썩거나 문드러지는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그 도살한 사람도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려시대. 네, 근데 탄저병이 감염되면 몸에 이런 검은 이런 그 궤저 이런 그런 게 생깁니다. 피부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탄저병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왜냐하면 소도 감염되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썩으니까. 피부로 감염됐을 때의 증상하고 비슷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고려 시대에 거의 우리나라 기록 중에서는 좀 최초로 탄저병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은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 그러면 탄저병이 어디에 들어왔을까? 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1279년이면 고려가 몽골에 숙이고 들어간 이후 시기입니다. 이후구나. 그래서 몽골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몽골은 뭐 세계에서 그 당시로 따지면 최강의 그런 목축업 국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충분히 탄저병 같은 게 들어올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MSG 뿌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79년이 고려 시대 임금으로는 어느 임금님 때였냐면 충렬왕 때였어요. 충렬왕. 근데 이 충렬왕의 장인어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어른이요? 네, 충렬왕의 장인어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잡지사의 어떤 조회수의 은인이기도 한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장인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오. 그래서 이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이 사는 궁전에 가갖고 살기도 좀 살았어요. 그렇군요. 사위야, 우리 궁전에 와가지고 좀 살다 가라. 내 딸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려를 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몽골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 이야기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인데 쿠빌라이 칸도 어머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충렬왕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의 어머니죠, 그죠? 충렬왕의 장인어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친 종파인데 초기 기독교에서 좀 분리된 분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충렬왕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몽골 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다 이전계는. 뭐 이런 동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던 그런 민족이니까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가 쿠빌라이 어머니가 기독교를 좀 믿었어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좀 믿었어요. 와. 그래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이고 추정입니다. 예. 쿠빌라이 칸 그 궁전에는 뭐 성경책도 좀 꽂혀 있고 그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약간 뭐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이런 거 읽고 이런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충렬왕과 그 신하들이 예. 쿠빌라이 칸이 있는 궁전에서 머물다가 네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거 좋은 책이다. 이거 좀 너도 읽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왔거나 네.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작지만 한번 상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무렵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건너왔을 가능성이 우리나라로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교류가 있은 후에 네. 이런 이상한 가축 전염병 같은 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무서운 그런 어떤 저주 같은 그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때 한번 돌았을 수 있겠죠. 야. 그래서 그게 민간에 이렇게 돌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것도 좀 잊혀졌겠죠. 네. 그러다가 한 수백 년 지나가지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1570년대에 다시 그런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 감염병이 유행을 한 다음에 옛날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답답하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에도 뭐 이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로 듣기에는 문에다가 뭘 피를 바르면 네. 그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뭔 피, 소피 아니야? 그렇지. 사실은 성경책대로 하면 양피로 해야 되는데 양피죠. 예, 양피인데 양보하기 쉽지 않죠. 예. 소피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상상이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와, 근데 조금-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고 한기로 그냥 이런 공교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이어지는 그런 탈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조금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논문까지 쓰게 된 건데 1577년 이 시기에 그 전에는 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 어떤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 조선시대를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태계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생태계의 어떤 생태적 재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한번 휩쓸고 가가지고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이때 한번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요즘으로 따지자면 뭔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너구리라든가 박쥐 같은 그런 동물이 중간에 어떤 퍼지는데 매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초기부터 간혹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1577년 이 시기에도 소에게 이런 피해를 뭔가 많이 끼칠 수 있으면서도 사람에게도 그게 번질 기회를 주었던 어떤 뭔가 생태계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뭐 탄저병 같은 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거의 좀 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면역이 있다든가 강한 동물이 있어서 그거를 뭐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라든가 하던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근데 그런 게 한번 퍼지면 확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죠? 예. 근데 탄저병 같은 경우에 소, 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감염을 시킨다라고 하지만 뭐 곤충에게도 감염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고추 탄저병도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달라요? 네, 그거는 그냥 고추가 탄저병 증상처럼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탄저라는 이름 붙인 겁니다. 어떤 말로 하시죠? 그거는 좀 딴 거고요. 그건 요즘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그쪽이죠. 그 곤충이 탄저병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곤충이. 그래서 1577년 이 당시에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를 들면 뭐 산에서 돌아다니는 뭐 이상한 야생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새가 탄저병을 묻혀가지고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위험하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생태계 침입종에 의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소로 타고 퍼져나가면서 조선을 휩쓸면서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태적 재난의 예시로서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격변을 겪고 있는 요즘에도 좀 경계를 하면서 만하죠. 돌아봐야만 할 만한 이런 기록이 1577년 두억신이의 원조라고 할 만한 이 전염병 기록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좀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한 이야기를 두 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량은 다 벌써요. 차긴 했는데.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두억신이 말고 어둑신이까지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어둑신 얘기를 좀 할까요? 조금이라도. 어둑신이 이야기 네. 짧게. 짧게. 어둑신은 또 다른 애인가요? 네, 어둑신은 사전에는 어둑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원래는 두억신이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두억신이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라임이 비슷해. 네. 라임은 확실히 비슷하고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이상한 귀신 잡기 이런 건데 네. 그런 건데 밤에 길 가다가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싶어가지고 신경을 쓰면 네. 저 뭐야? 저게 그 말하던 어둑선이 아니야? 무서운데? 라고 하면 사람이 관심을 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네. 마치 약간 인터넷의 악플러하고 비슷하죠. 관심을 주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네. 어둑선이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의 그 공포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그런 놈이에요. 이거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보다 더 커지고 천장에 닿을 때 장승만큼 커지고 그러면 진짜로 점점 더 무서워지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공포를 빨아들여가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커진다라는 이런 전설의 주인공이 어둑선이거든요. 심리를 이용하는 애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두억신이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네. 1965년 8월 26일 경향신문에 여적이라는 지면을 보면 예. 여적이라는 게 약간 그 좀 뒷이야기 예, 맞아요. 기자들이 좀 예. 이렇게 그냥 썰푸는 네. 그런 지면으로 사용하던 지면인데 코너 이름인 거죠. 65년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러네요. 예, 딱 거의 60년 전이죠. 이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누구나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있는 민화다라고 하면서 이 어둑선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으신가 혹시 이 이야기? 못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데 65년에는 60년 전에는 누구나 어릴 적 들은 기억이 있는 민화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한 다음에 예. 이 기자님이 뭔가 착각했는지 아니면 60년 전에는 이런 뜻으로도 많이 종종 사용이 됐는지 예. 이 어둑선이라는 거의 이름을 이 60년 전 기사에서는 두억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어둑선이가 두억신이의 일종인 것처럼 이야기를 그 하고 특징은 있어요. 어둑선이의 특징인데 이름을 네. 두억신이라고 이름을 해요? 두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억신이라는 게 워낙 무서운 귀신, 공포의 귀신, 이 악한 귀신, 강한 귀신, 사나운 귀신의 대표로 워낙에 굳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 기자님이 야, 뭐 어릴 때 그런 이상한 귀신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이름 뭐였지? 야, 그 어릴 때 들은 그 귀신 이름을 누가 기억해? 야, 뭐 신이 약간 뭐 선이 이러였던 야, 두억신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닐까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고요. 그거보다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88년 6월 2일 한겨레 신문에 이영희 칼럼을 보면 이영희 선생님이 칼럼 쓰시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인 평안북도 상간마을에서 유행한 옛 이야기 중에 어덕선이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현은 어둑선이고요. 예. 그냥 인터넷에서는 그냥 약간 발음이 변형돼서 어둑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둑선이, 어둑신이, 어덕선이 이게 같은 부류의 이야기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였는데 그게 두억신이하고 좀 혼동된 적도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어둑선이의 정체였습니다. 네네. 마치기 전에 지지난 영상이었나? K-팝 데몬 헌터스 특집을 했을 때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캐데몬 2가 만들어진다면 곽재식 작가님이 꼭 자문 역할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괴물과 전설을 더 잘 접목시켜서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만약에 자문 요청이 실제로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어디선 들어온다면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론요. 뭐 돈만 주신다면. 네. 돈만 주신다면 네. 얼마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뭐 두억신이, 어둑신이 뭐 아니면 다른 괴물이나 귀신도 좋고요. 사실 생각하는 소재가 있으신지? 사실 어둑선이 같은 건 참 매력적인 소재죠. 어둑선이? 그죠? 네. 관심을 갖고 뭐 무서워하면 그만큼 더 강해진다라는. 약간 인사이드 아웃이랑도 연결될 것 같아요. 마음을 그냥 비우고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치.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주 조그만 별것도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이것도 사실 재밌는 주제고. 픽사 재질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곤충 이야기 할 때 누에 이야기 하면서 좀 이야기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약간 좀 오해를 드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잠이라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잠. 누에인데 엄청나게 거대한 누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누에 고치 실로 동네 사람들이 다 비단을 짜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전설이 중국 흥부한을 보고 중국의 유양 잡조라는 책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빨리 말씀드리다가 앞뒤 사정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게 중국 책에 나와 있으니까 중국 전설로 착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중국 전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중국 책에 나와 있는 신라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전설인데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중국에까지 퍼져
빠져나와서 중국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다시 역수입도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잘 알려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라시대 전설 중에 하나로 거대한 누에가 나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누에인데 크기가 크다라는 것도 좀 뭔가 징그러우면서도 재밌죠. 근데 이게 어떤 비단 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 패션의 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느낌도 좀 재밌는 데다가 누에 고치로 이렇게 고치를 만든 다음에 탈바꿈을 하면 거대한 누에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대한 나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나방이 되어서 뭔가 날아다닌다는 느낌도 뭔가 미국 그런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모스맨 같은 이런 것 같아서 좀 재밌고 모스맨. 미국의 모스맨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엄청 무서운 건데 모스가 나방입니다. 미국의 모스맨 이야기는 대체로 되게 무서운 걸로 나오는데 이 거잠은 행운의 상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은 곤충 산업에 이거 뭐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한국의 신라의 이야기의 이 거잠에서는 이 모스 누에 나방이 거대한 게 있는 게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의 상징, 누에고치 씨를 많이 얻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아까 지난번 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만 저 그림 아시나요? 저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거 제가 올려놓은 그림이군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 이거 AI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는 것 중에 뭐 할까요? 두 가지 있는 것 중에 뭔지 제가 뭔지 알아요. 두 가지 있는 것 중에 키워드로만 하나 던져보세요. 약간 오래된 이야기 할까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이야기 할까요? 신라 시대부터 고대 이야기 할까요? 조선 시대 이야기 할까요? 둘 다 고대 이야기구나. 근데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고대부터 있었던 이야기?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조선 시대 이야기. 사실은 근데 조선 시대 유행해서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럼 왜 고르라 그래요? 근데 조선 시대 유행했어요. 왜냐면 예.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끝나면 마당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최치원의 출생의 비밀 이야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최치원이 신라 시대의 학자로 작가로 글을 되게 잘 쓴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 공부에 목숨을 걸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글 잘 쓰는 게 인생에서 모든 공부하는 거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치원을 엄청 높이 샀습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최치원이 탄생도 비범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유행을 한 거예요. 신격화됐구나. 그렇다 보니까 최치원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최치원이 사실은 금돼지의 자식이었다라는 희한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금돼지. 금돼지가 뭐 나중에는 그게 막 소설로 발전해요. 최고운전 같은 그 소설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소설이 유행한 것 때문에 이 소설 연구하신 교수님 제가 만나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소설이 유행한 것 때문에 전설이 더 유행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던데. 뭐 소설은 막 다채롭고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상 어느 마을에 무슨 사또 같은 사람이 부임만 하면 갑자기 그 사또의 부인이 자꾸 실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그 지역에 부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최치원 아버지가 강제로 그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사라질까봐 걱정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부인의 뭐 다 발이든가 뭐 팔이든가에 실을 묶어놓습니다. 잡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밤중에 자기 아내가 실종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실은? 근데 실이 쭉 풀려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죠. 실 따라서 계속 가보니까 어느 깊은 산 속에 바위 틈 사이로 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바위 틈이 사실은 비밀 문이었고 그 비밀 문이 열리니까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황금 돼지가 살고 있는 궁전이 있더라. 그래서 황금 돼지가 자신이 그동안 납치해온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그 안에서 왕처럼 살고 있더라. 그런 막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 황금 돼지가 사실은 최치원의 아버지로 뭐 의심을 받았고 조금 이런 이야기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황금 돼지인데 조선 시대의 용천 담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안로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긴 한데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김안로가 쓴 황금돼지 금돼지 이야기 중에 보면 최치원 이야기하고 직접 관련 없이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그러니까 간접 관련이 있어요. 이 금돼지가 단순히 몸이 번쩍번쩍 빛나는 뭐 황금색을 지닌 혹은 몸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금돼지이고 비범하게 사람을 잘 납치해가고 뭐 똑똑하고 뭐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하 세계의 약간 왕이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땅 속에 깃들어 사는 것들의 대장 역할을 이 금돼지가 한다라는 이야기가 용천 담적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땅 속에 굴파고 사는 것들 있죠. 뭐 뱀이라든가 뭐 땅강아지라든가 두더지라든가 뭐 거북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통솔하는, 대장이 금돼지다라는 식의 이상한 전설도 용천 남적기라는 조선시대 책에는 적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가 저는 되게 재밌는 형태의 괴물인 것 같아요. 작품화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황금색 몸의 돼지라는 것도 일단 재밌잖아요. 재밌죠. 금돼지라는 것도. 예, 약간 뭐, 빌런화하기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마침 이상하게 성경책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금송아지는 좀 있습니다만 예,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만 금돼지라는 것 좀 약간 참신하잖아요. 새롭잖아요. 그것도 있거니와 예. 그 금돼지가 이렇게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니고 무슨 킹콩도 아닌 것이 뭐 누구를 납치를 하고 이런다는 것도 조금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게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것도 조금 또 참신하지 않나요? 참신하죠. 예? 그리고 돼지인데. 그 자식이 사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되게 착하고 뛰어난 위인이다라는 것도 글도 잘 써. 뭔가 약간 갈등 관계의 소지가 될 만한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요? 아, 그럼 주인공을 최치원으로 해야 그러면 되나? 꼬마 최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예. 이거 진짜 이거 극화해 보실 분 계시면 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어떤 생각 해본 적이 있냐면 예. 지하철 중에 GTX가 좀 깊잖아요. GTX. 깊죠. GTX 역에 계속 앉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대. GTX니까. 현대. 그치. 예. 근데 항상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온몸에 이렇게 긴 코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빛이 지나갈 때 보면 피부가 너무 광택이 잠깐 빛나는 것 같아. 마스크 잠깐 내릴 때.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이 GTX 깊은 GTX 역에서만 있어. 근데 가만 보면 뭔가 이상한 마법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네. 누군가 너 사실은 금돼지지 하면서 마스크를 싹 벗겨 보니까 돼지 코가 이렇게 딱 있더라. 약간 뭔가 이런 식의 이야기. 지하 세계에서는 얘가 대장인 거야. 지하철에서는 얘가 왕인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밀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약간 그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황금돼지 열쇠고리 이런 것도 좀 약간 미장센으로 좀. 뭐 미장센으로. 예. 팔라듐 돼지는 어떠세요? 괜찮죠.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콜드 퓨전 파워로. 요 아이디어 강력한 쓰실 힘을 거면 정당하게 곽 실장한테 연락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뭐 몰래 쓰신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 백금돼지 이런 얘기 나오고. 팔라 좀 돼지 신선하네요. 팔라. 예. 지난주 방송에 참고하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였나요? 예. 두억신이랑 어둑선이 K 귀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괴물을 만나봤습니다. 곽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